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세 만기가 돌아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구했던 전세 매물은 사라졌고 남은 건 감당하기 벅찬 월세 계약서뿐이죠.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파트 매매가가 아닙니다. 바로 전월세 대란입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전세 제도가 지금 이 시점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월세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이 많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혼란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건 금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지역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 그런데 이 중 두 가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은 이미 조여진 상태였고 이제 세금까지 강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 확대에서 세금 압박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강벨트, 즉 마포, 용산, 성동 같은 특정 선호지역만 가격이 치솟는 극심한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강남 4구에 살지 못한 30대의 이 과장은 그나마 한강변이라도라는 심리로 마포에 뛰어들었고 그 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 호가는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정책은 전국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딱 그 몇 개 동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급이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수도권 곳곳에 총 6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숫자만 보면 꽤 인상적입니다. 판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규모니까요. 829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건 해당 지역 주민들이었거든요. 왜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를 짓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님비, NIMBY, 내 뒷마당만은 안 된다는 심리죠. 이게 단순히 주민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나서고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 성명을 냅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진다, 학교가 부족하다, 기반 시설이 감당 안 된다는 논리로요. 과거 태릉 CC 개발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역 반발과 교통 문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까지 겹치면서 계획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부는 6만 호를 외치고 현장은 조용히 그 숫자를 깎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설령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곧 입주가 아니죠.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빨라야 2030년, 현실적으로는 2033년 이후입니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7년 뒤 완공 예정 아파트는 어떻게 들릴까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경기도 외곽을 전전하는 32살 박 씨에게 2033년에 용산에 아파트 생깁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은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7년, 2028년까지도 절대적인 공급은 감소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 7년 뒤의 청사진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용산이라는 입지의 상징성은 큽니다. 과천이라는 이름값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집값 불안을 잡는 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 현장의 사진 한 장이
더 설득력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 공급이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바로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집을 거래되게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이걸 상대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매물이 늘고 매물이 늘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현재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하면 2에서 30센트 포인트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8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팔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진 60대 최 사장님은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팔면 남는 게 없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려 만든 세금 구조가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역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시장에는 하나의 데드라인이 생겼습니다. 바로 5월 9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날로 종료됩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날까지라는 뜻이죠. 설 연휴가 지나고 4월 중순까지 시장에는 이 기한을 맞추려는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매수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5월 9일이 지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기존 매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규 입주 물량도 이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기존 매물도 없고 새 아파트도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공급 절벽입니다.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인프라,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이 구조. 5월 9일 이후 시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인상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만 높여놓으면 다주택자들은 그냥 버팁니다. 팔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매년 보유하는 것 자체의 세금이 무거워지면 버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전부 합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상위권입니다. 보유세만 떼어놓고 보면 낮아 보이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더 큰 문제는 보유세를 급격히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딜레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강도를 잘못 맞추는 순간 시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집값을 올리는 주범,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들입니다. 국가가 공공주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간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국가 대신 임대 물량을 떠받쳐온 겁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26살 이 씨가 서울에서 반지 하나도 구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그 집을 사서 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2021년 집값 폭등의 진짜 주범은 누구였을까요? 통계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매수세를 이끈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이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을 달군 거죠. 지금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짓눌린 다주택자들이 집을 줄이고 가장 좋은 한 채만 남기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공급자가 사라지는 지금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는 한국인의 내 집 마련 전 단계 당연한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세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신축 아파트에는 전세 대출 자체가 막혔습니다.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넘치니 남아있는 전세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죠. 임대차 두띠 제도도 문제입니다. 4년을 살고 계약을 갱신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전세가가 한꺼번에 폭등합니다. 2년을 버텼더니 갱신 시점에 보증금이 수억 원 뛰어있는 상황. 세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주인들도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려면 목돈인 전세 보증금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유리하거든요.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2020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지금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외국계 대형 부동산 기업들입니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고액 월세 시장이 형성될 것을 내다보고 이미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제도였던 전세,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보증금으로 묶인 수억 원은 물가가 오르는 동안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전세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중에는 30년째 가격이 제자리인 곳도 있습니다. 인구가 빠지고 수요가 사라진 지역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는커녕 자산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냐입니다.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지역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무리하게 샀다가 하락 구간을 만나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는 수요가 살아있는 도시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5월 9일 사이가 실수요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4월 중순까지가 그 절정 구간이 될 겁니다. 평소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가격의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라면 이 구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급매라는 말에 흥분해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범위 안에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매물을 냉정하게 골라야 합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매물 잠김이 시작되고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는 시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 구조를 읽고 움직이는 실수요자입니다. 시장은 지금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전세 중심의 주거 질서가 무너지고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정책은 계속 바뀌고 시장은 그 변화에 매일 반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급매물 흐름을 읽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질서,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